거기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고춧가루 좀 더 가져오너라. 저기 쌓아놓은 배추는 언제 다 버무릴 거냐? 손이 그렇게 느려서야 오늘 안에 김장 다 하겠니? 지금 뭐 하는 거냐? 일하기 싫어서 꾀부리는 거지. 니까짓 게 뭘 얼마나 했다고 벌써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엄살이야. 아주 꽤만 늘어서는. 이년아, 지금 누구 앞에서 농땡이를 피워? 아침 7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창틈으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의 수연은 늘 눈을 뜨곤 했습니다. 옆에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남편 민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마저도 수연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좋은 배경음악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조금 넘은 신혼의 단꿈은 여전히 달콤했고 수연은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장이 영원할 것만 같다고 믿었습니다. 민주는 중견 무역회사에 다니는 성실하고 자상한 남자였고 수연 역시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그야말로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신혼집을 차린 곳은 민준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인 혜숙이 혼자 사는 빌라의 아래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의 합가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혜숙은 결혼 전부터 수연에게 딸처럼 생각하겠다며 살갑게 대해주었고 민준 역시 우리 엄마 잔소리 같은 거 하실 분 아니야. 오히려 내 편이 되어주실 거리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실제로 결혼 초기 몇 달간 혜숙은 수연에게 더없이 다정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주말이면 아가, 밥은 먹었니? 힘들면 올라와서 같이 먹자라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고 수연이 만든 서툰 반찬에도 어머,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민준이보다 낫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몰라. 아들보다 며느리 덕에 웃을 일이 더 많다니까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수연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했고 정말 복을 받았구나. 시집살이가 아니라 친정살이 같다. 고 생각하며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수연과 혜숙의 모습을 보며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 최고지? 라며 어깨를 으쓱였고 새 식구의 저녁 식탁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맑은 하늘에 조금씩 먹구름이 끼듯 혜숙의 말과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가, 이 국은 오늘따라 간이 좀 짜네. 민준이는 싱겁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혹은 퇴근하고 힘들 텐데 집에서 입는 옷이 너무 편한 거 아니니? 그래도 새댁인데 좀 화사하게 입지와 같은 말들은 걱정에서 비롯된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수연도 처음에는 아, 어머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정도로 가볍게 넘기며 시어머니의 취향에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언들은 점점 횟수가 잦아졌고 그 내용도 조금씩 수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예를 들어 수연이 주말에 늦잠이라도 자는 날이면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리던 혜숙은 요즘 젊은 애들은 게을러서 큰일이야. 아침밥은 꼭 챙겨 먹어야 속이 든든한 법인데라며 은근히 수연을 겨냥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또 수연이 친정 부모님과 길게 통화라도 하는 날이면 시집 왔으면 이제 시댁 귀신이 되어야지. 아직도 친정에 마음이 가 있는 거 아니냐? 며 농담처럼 툭 던지는 말 속에 뼈가 있었습니다. 민준에게는 여전히 다정한 어머니였지만 수연을 대하는 혜숙의 눈빛에는 예전과 같은 따뜻함 대신 어딘가 모르게 날카롭고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애써 그런 변화를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감정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마치 잘 마른 장작더미에 하나씩 불씨가 던져지는 것처럼 작은 서운함들이 수연의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는 큰 불로 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주는 이런 미묘한 기류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어머님이 요즘 나한테 조금 서운하신가 봐라고 운을 떼면 민주는 에이, 엄마가 원래 좀 무뚝뚝한 면이 있어서 그래. 아기는 없으실 거야. 당신 예뻐하시는 거 몰라? 라며 가볍게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좋은 남편이었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섬세한 감정 변화를 읽어내는 데는 다소 둔감한 편이었습니다. 민준의 그런 태도는 수연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답답함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해숙은 평소처럼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을 집으로 초대해 거실에서 다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마침 회사 일이 일찍 끝나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귀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님들이 와 계신 것을 보고 그녀는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는 과일을 더 깎아내오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는 작은 복도가 있었고 수연은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무심코 듣게 되었습니다. 혜숙 씨는 정말 좋겠어. 며느리가 저렇게 싹싹하고 예쁘니 한 아주머니의 칭찬에 혜숙은 잠시 침묵하는가 싶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겉보기만 그렇지 속을 들여다보면 답답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요즘 애들이 다 그렇겠지만 뭘 하나 제대로 야무지게 하는 게 없어. 음식 솜씨도 그렇고 살림하는 센스도 부족하고 우리 민준이가 아까워 정말.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여자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혜숙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실망감과 함께 수연에 대한 멸시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조차 수연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고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시어머니의 다정함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자신을 향한 칭찬들이 실은 가식적인 인사치레에 불과했단 말인가.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겨우 과도를 주워들었지만 더 이상 과일을 깎을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눈앞이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간신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시 후 최대한 표정을 관리하며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을 때 혜숙은 수연의 얼굴을 한번 쓱 쳐다보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다른 아주머니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쩌면 수연이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혹은 들었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한 태연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수연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잔인한 말들이 끊임없이 귓가에 맴돌았고 그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와 함께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라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은 억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고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따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이토록 비참한 무시와 경멸이라니.
행복으로 가득 찼던 결혼 생활에 처음으로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둡고 깊었습니다. 수연은 그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막막하고 외로웠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민준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거나 혹은 또다시 어머니를 두둔하며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 한다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수연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시어머니 해숙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불신과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수연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의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의 수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 아픈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긴 균열은 아주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처럼 서서히 그들의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해숙의 싸늘한 뒷모습을 목격한 그날 이후 수연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깊숙이 박힌 듯 매 순간 불편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민준을 대하고 시어머니에게도 이전처럼 깍듯하게 대하려 노력했지만 한 번 금이 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이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거실에서 해숙과 마주치는 시간을 본능적으로 피하려 했습니다. 해숙 역시 그런 수연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전처럼 살갑게 말을 거는 대신 못마땅한 표정으로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지켜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민준만이 그 어색한 기류를 감지하지 못하는 듯 여전히 태평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연은 회사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형 출판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발탁되었습니다. 입사 이후 가장 큰 프로젝트였고 수연의 능력을 제대로 펼쳐 보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야근은 일상이 되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 자료를 검토하거나 저자 미팅을 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자신이 기획한 책이 세상에 나올 날을 상상하면 피곤함도 잊을 만큼 일에 대한 열정과 보람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연의 모습은 해숙의 눈에는 결코 곱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아무리 변했기로써니 여자가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매일같이 자정을 넘겨서야 집에 기어들어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해숙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가득했습니다. 집안 살림은 나 몰라라 하고 남편 아침밥 한번 제대로 차려주는 걸 못 봤다. 내가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여자의 본분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다 민준이 건강이라도 상하면 어쩔 거냐? 해숙에게 며느리의 사회적 성공이나 커리어는 조금도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며느리는 오로지 남편을 잘 내조하고 시부모를 공경하며 집안 살림을 완벽하게 해내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수연이 아무리 자신의 일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 해도 해숙은 다 핑계일 뿐이라며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민주는 이번에도 어설픈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지쳐 쓰러질 듯한 수연에게 수연아, 그래도 엄마가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너무 믿게만 듣지 마. 당신 건강도 좀 챙기면서 일해야지라며 해숙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해숙에게 어머니, 수연 씨도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라며 수연의 편을 드는 듯 했지만 그의 말에는 진심으로 아내의 고충을 헤아리거나 어머니의 부당함을 지적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빨리 무마하고 싶은 소극적인 태도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해숙은 아들이 자신보다 아내의 편을 드는 것 같아 더욱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저게 아주 여우 같은 년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애미 말은 이제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니까 라며 민준이 없는 자리에서 수연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무력함과 시어머니의 끝없는 트집에 지쳐갔습니다. 누구 하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고립감은 그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가정은 마치 차가운 전쟁터처럼 변해가고 있었고 그 안에서 수연은 매일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연의 친정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으셨던 터라 가족들은 늘 노심초사했지만 막상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수연은 회사에 급히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한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수연은 퇴근 후 매일같이 친정어머니의 병실을 찾았고 주말에는 친정아버지와 교대로 간병을 하며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댁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고 민준에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시댁은 안중에도 없고 친정에만 매달린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미는 나 몰라라 하고 아픈 친정 어미한테만 달려가는 꼴 좀 보게. 아주 날 잡아 잡수시지. 해숙은 수연이 병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일부러 더 아픈 신용을 하며 관심을 끌려 했습니다. 나도 요즘 통 기운이 없고 소화도 안 된다. 너는 친정 어미만 어미고 시어미는 남이더냐? 라며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수연은 죄송스러운 마음에 해숙에게도 신경을 쓰려 애썼지만 몸이 두 개가 아닌 이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갈등이 폭발한 것은 해숙이 나도 몸살 기운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저녁은 내가 좀 특별한 보양식이라도 해서 대령해 봐라라고 요구했을 때였습니다. 마침 그날은 수연의 친정어머니가 중요한 검사를 받는 날이었고 수연은 일찍 퇴근해서 병원에 가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연은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지만 해숙은 내까짓게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시어미가 아프다는데 친정 일만 중요하냐? 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수연은 친정 어머니 곁을 지키느라 늦게 귀가했고 해숙은 굶은 채 며느리를 기다리다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집안 며느리 자격도 없는 년. 이라는 폭언과 함께 해숙은 수연이 사들고 온 죽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처럼 수연의 마음도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오해는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갈등의 골은 더 이상 메울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은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이 간절했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11월의 어느 주말, 해숙의 집은 이른 아침부터 부산했습니다. 바로 연중 가장 큰 행사인 김장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숙에게 김장은 단순한 음식 준비를 넘어 집안의 질서와 며느리의 노동력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수연에게 김장 준비와 관련된 온갖 지시를 내리며 압박감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배추는 내가 시장에 나가서 실한 놈으로 골라와라. 마늘도 미리 까놓고
생강도 다듬어 놓도록 해 회사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수연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마늘을 까고 생강을 다듬으며 김장 준비를 도왔지만 해숙의 눈에는 늘 부족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김장 당일 동이 트기도 전에 수연은 시댁으로 불려갔습니다. 이미 거실과 마당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절인 배추와 무 각종 양념 재료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허리에 두 손을 얹고 진두지휘하는 장군처럼 위엄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고 시누이들과 동네 아주머니 몇몇도 일찌감치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어색한 몸빼 바지를 입고 고무장갑을 낀 채 그들 사이에 끼어 앉았습니다. 시작부터 해숙의 날카로운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배추 꼭지는 그렇게 자르는 게 아니다. 너무 많이 잘라내면 버리는 게 반이야. 무채는 좀 더 가늘고 곱게 썰어야 양념이 잘 배지. 그렇게 몽당 연필처럼 썰어 놓으면 어떡하니? 수연은 최대한 집중하며 시키는 대로 하려 애썼지만 평소 해보지 않은 일이라 손에 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서툰 몸짓 하나하나가 해숙에게는 트집 잡을 좋은 빌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연의 허리와 어깨는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쉴 새 없이 배추를 버무리고 양념을 치대는 일은 고역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수연에게 단 한순간의 쉴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가, 거기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고춧가루 좀 더 가져오너라. 저기 쌓아놓은 배추는 언제 다 버무릴 거냐? 손이 그렇게 느려서야 오늘 안에 김장 다 하겠니? 곁에서 함께 일하던 시누이들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수연에게 힘든 일을 떠넘기기 일쑤였고 간혹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는 아주머니도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해숙을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오전 내내 이어진 고된 노동 끝에 잠시 허리를 펴고 뻣뻣해진 목을 돌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단 몇 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모습이 매처럼 날카로운 해숙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일하기 싫어서 꾀부리는 거지. 내까지 게 뭘 얼마나 했다고 벌써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엄살이야. 아주 꽤만 늘어서는. 해숙의 고함 소리가 조용하던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수연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참아왔던 서름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차마 대꾸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해숙이 수연에게 달려들더니 거친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사정없이 흔들어댄 것입니다. 이년아,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농땡이를 피워? 순간적인 고통과 함께 수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고 오직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만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힌 데 대한 처절한 모멸감과 배신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민주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엄마 왜 이래요? 진정해요. 라고 외쳤지만 적극적으로 해숙을 제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시누이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고 다른 아주머니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차마 끼어들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수연은 그 순간 이 세상에 자신은 철저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참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해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다시는 안 봐.
절대로. 헝클어진 머리카락,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 온통 김치 국물이 튄 더러워진 옷차림. 그녀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지만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슬픔은 그보다 더 뜨겁고 아팠습니다. 붉게 물든 김장 양념처럼 수연의 결혼 생활은 돌이킬 수 없이 얼룩져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다리는 없었습니다. 시댁 대문을 박차고 나온 수연은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다 본능적으로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시어머니의 그 악스러운 얼굴과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폭언, 그리고 머리채를 잡혔을 때의 끔찍한 감각으로 가득 차 제대로 된 사고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택시 뒷좌석을 적셨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익숙한 동네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 수연은 그제야 자신이 안전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더욱 북받쳐 오르는 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사실 수연의 친정은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굴지의 건설사를 운영하는 재력이 탄탄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기업가였고 어머니는 현명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집안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분이었습니다. 수연은 유복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배경을 내세우거나 티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찾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만드는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소박하고 성실한 민준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민준은 물론 시댁 식구들 역시 수연의 이러한 화려한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의도적으로 숨겼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수연의 단정하고 검소한 모습만을 보고 평범한 집안의 딸이라고 지레짐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준 친정어머니는 딸의 엉망진창인 행색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헝클어져 김치 국물이 묻은 머리카락, 퉁퉁 부어오른 눈, 얼룩덜룩한 옷, 그리고 넋이 나간 듯한 표정까지. 수연아, 이게 무슨 일이니? 너 왜 이래?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수연은 와락 눈물을 쏟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침 서재에 있던 아버지까지 뛰쳐나와 딸의 모습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이 이런 몰골로 나타났으니 부모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수연은 부모님 앞에서 그동안 시댁에서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사소한 트집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무시와 구박, 남편의 무관심과 방관, 그리고 오늘 김장하는 날 벌어진 끔찍한 폭력까지. 숨막히는 결혼 생활의 진실을 딸의 입을 통해 듣는 내내 수연의 아버지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고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함께 오열했습니다. 특히 머리채를 잡혔다는 대목에서는 수연의 아버지가 당장이라도 사돈댁으로 달려가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듯 격분했습니다. 감히 내 딸에게 그런 짓을 해? 그 인간들 가만두지 않겠다. 평소 온화하고 점잖던 아버지의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울먹이며 그런 아버지를 만류했습니다. 아빠, 제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수연에게는 당장의 복수나 해결보다는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절실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집안 배경이 드러나는 순간 시댁 식구들이 보일 반응이나 민준과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질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배경을 알게 된다면 지금의 이 갈등이 돈 때문에 벌어진 일로 왜곡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연은 친정 자신의 방에서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만 자거나 혹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지난 결혼 생활을 곱씹었습니다. 사랑했던 민준의 얼굴, 처음에는 다정했던 시어머니의 미소,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머리채를 잡힌 채 절규하던 자신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떠올라 괴로워했습니다. 민준에게서는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쇄도했지만 수연은 그 어떤 것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결국 수연의 친정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의 그는 장모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연신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수연이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며 애원했습니다. 수연의 부모는 싸늘한 표정으로 민준을 대했습니다. 그들은 사위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딸의 의사를 존중해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민준은 수연의 방문 앞에서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굳게 닫힌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그때까지도 아내의 친정이 자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재력을 가진 곳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라고만 여겼기에 지금 이 상황의 무게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수연은 방 안에서 민준의 흐느끼는 목소리를 들으며 더욱더 깊은 절망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지독한 악몽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녀의 앞날은 짙은 안개 속처럼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집을 나간 후 해숙의 집안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냉랭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처음 며칠간 해숙은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지가 뭘 잘했다고 감히 시어미한테 대들고 집을 나가?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녀는 아들 민준과 딸들에게 연신 수연의 흉을 보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마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수연의 불손한 태도와 인내심 부족에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허공에 대고 외치는 듯한 그녀의 분노는 누구의 공감도 얻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아내를 잃었다는 상실감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고 딸들조차 어머니의 과격한 행동에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자리를 피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해숙의 마음속에도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며느리의 방, 아들의 깊은 한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네 상인들이나 교회 교인들조차 그녀를 보면 어색하게 눈인사만 건네고 슬금슬금 피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해숙 씨,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혹시 댁에 무슨 일 있어요? 라며 걱정스럽게 묻는 이웃의 말에도 그녀는 예전처럼 아유, 말도 마세요. 요즘 며느리 때문에 속이 시끄러워서 그래요라며 하소연을 늘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라며 얼버무리기 일쑤였습니다. 자존심 강한 그녀였지만 어쩌면 자신이 정말 너무 심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아주 작은 후회의 씨앗이 마음 한구석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며느리에 대한 진정한 미안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평판과 아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감정에 가까웠습니다. 민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회사에도 겨우 출근 도장만 찍을 뿐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거나 밤늦도록 수연의 친정집 주변을 배회하다 경비원에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수연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문자 메시지에는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해숙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사내 자식이 그까짓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맥을 못 추면 어떡하니? 정신 똑바로 차려. 걔가 너를 시험하는 걸 수도 있어. 이럴 때일수록 내가 강하게 나가야지.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된다. 라며 다그치기도 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회사 일이나 열심히 해. 며느리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시어미로 보이니?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해숙의 말들은 이미 깊은 절망에 빠진 민준에게 아무런 위로도 해결책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숙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반장댁에 초대를 받아 점심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반장은 평소 오지랖이 넓고 입이 가벼운 편이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해숙에게 수연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해숙 씨, 요즘 젊은 세댁은 통 보이질 않네. 어디 친정이라도 갔나 봐. 해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숨을 푹 내쉬며 준비해둔 레퍼토리대로 수연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요즘 애들 정말 무서워요. 시어머니 말은 아주 우습게 알고 제멋대로 하려고만 하고 김장하는 날 좀 뭐라고 했더니 글쎄 그걸 못 참고 집을 나가버렸지 뭐예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그러나 반장의 반응은 해숙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상하다. 수연 씨가 그럴 애가 아닌데. 내가 보기엔 참 착하고 예의 바른 새댁이던데. 오죽했으면 집을 나갔을까? 해숙 씨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반격에 해숙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아니, 반장님은 뭘 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요. 라며 언성을 높였지만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부인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해숙은 자신이 오히려 동네에서 독한 시어머니로 낙인 찍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초조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해숙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은 아들 민준의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온 민준은 해숙의 앞에 단호한 표정으로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수연 씨한테 한 짓 제가 다 받고 다 들었어요.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모욕적인 행동을 하실 수 있어요? 해숙은 아들의 싸늘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내가 뭘 어쨌다고 다 걔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나 민주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수연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수연 씨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는다면 저 이 집 나갈 거예요. 수연 씨 없이는 저도 못 살아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집을 나가겠다는 말은 해숙에게 그 어떤 비난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며느리를 택하겠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그 무게는 해숙의 어깨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후회의 본질은 수연에 대한 진정한 미안함보다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에 더 가까웠습니다. 수연은 친정집 자신의 방에서 깊은 슬픔과 절망감에 잠겨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의 끔찍했던 기억은 마치 악몽처럼 그녀를 괴롭혔고 민준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로지 자신의 상처를 보듬는 데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소 지병으로 편찮으셨던 외할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위독해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수연에게 외할아버지는 유난히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그녀를 살뜰히 챙겨주셨고 늘 따뜻한 미소와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수연은 황급히 어머니와 함께 외할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안타깝게도 외할아버지는 손녀의 얼굴을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의 고통에 이어 사랑하는 외할아버지마저 잃었다는 상실감은 수연을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듯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장례는 수연의 외가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걸맞게 크고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정재계의 수많은 유력 인사들이 조문 행렬을 이루었고 장례식장은 슬픔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수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답지만 슬픔에 잠긴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며칠간의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가족들이 모여 외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 집안의 고문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변호사가 읽어내려가는 유언의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외손녀인 수연에게 상속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 규모는 현금과 부동산, 주식 등을 모두 합쳐 무려 12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유언장이 읽히는 순간 방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 자신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자신을 유난히 아껴주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고 아버지는 착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막대한 유산이 앞으로 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상속 소식은 빛의 속도로 친척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글쎄, 수연이가 외할아버지 재산의 거의 절반을 받았다지 뭐야. 120억이라니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시기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공교롭게도 해숙과 같은 고향 출신으로 멀고 먼 친척벌이 되는 한 아주머니가 외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조문을 왔다가 이 엄청난 상속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입이 가벼웠던 그 아주머니는 이 놀라운 소식을 해숙에게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숙은 그 아주머니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숙아, 너 혹시 내 며느리 수연이 외갓집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있었니?
다짜고짜 던져진 질문에 해숙은 의아해하며 글쎄, 그냥 평범한 집안 아니었어? 왜 그러는데?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마치 엄청난 비밀이라도 알려주는 듯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너는 그것도 몰랐구나. 이번에 수연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글쎄 수연이한테 물려준 유산이 120억이란다. 120억? 네. 뭐라고요? 120억이요? 해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20억이라니.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구박했던 며느리 김장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머리채까지 잡아 흔들었던 그 며느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의 상속녀였다는 사실. 해숙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삽시간에 하얗게 질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해숙은 잠시 모든 사고가 정지된 듯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120억이라는 숫자만이 거대한 활자가 되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걷어찬 복덩이가 실은 금덩어리, 아니 다이아몬드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후회와 경악,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며느리 수연이 12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상속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해숙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수연에게 저질렀던 온갖 만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년 전연하며 퍼부었던 폭언, 음식을 타박하고 살림솜씨를 비웃었던 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장하는 날 머리채를 잡았던 그 끔찍한 순간까지 그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날아올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해숙은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끼며 극심한 공포와 함께 한편으로는 주체할 수 없는 탐욕에 휩싸였습니다. 120억이라니, 저런 엄청난 돈을 가진 아이를 내가 내쫓다니, 이건 말도 안 돼. 해숙의 태도는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듯 180도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던 그녀는 이제 어떻게든 수연의 마음을 돌려 다시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바탕에는 수연에 대한 진정한 미안함이나 반성보다는 그녀가 가진 막대한 재산에 대한 노골적인 욕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당장 아들 민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아,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어떻게든 내 처한테 용서를 빌고 다시 합쳐야 한다. 응?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라며 애원하듯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민준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역시 어머니가 전해 들은 것과 비슷한 시기에 장인으로부터 수연의 상속 사실과 그 규모에 대해 어렴풋이 전해 듣고 엄청난 충격과 함께 복잡한 신경에 빠져있던 터였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빤히 보였기에 그는 깊은 혐오감과 환멸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수연이가 갑자기 뭐라도 된 것처럼요. 어머니 눈에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사람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주고도 이제 와서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시는 거냐고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머니의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더 이상 놀아나고 싶지 않아요. 수연이한테 사과를 하시든 뭘 하시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아들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되자 해숙은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자신이 가진 옷 중에 가장 값비싸 보이는 옷을 차려입고 두둑한 돈 봉투까지 준비해서 수연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의 친정집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좀 사는 집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었지만 120억이라는 숫자를 알고 난 후 다시 보니 그 집의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높은 담장, 잘 가꾸어진 정원, 고급 외제 차들이 주차된 넓은 차고까지 해숙은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드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가정부가 나와 해숙을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값비싼 가구와 그림들로 장식된 넓고 화려한 응접실의 모습에 해숙은 다시 한번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곧이어 수연의 어머니가 차가운 표정으로 나타났고 잠시 후에는 수연도 굳은 얼굴로 응접실로 들어섰습니다. 해숙은 수연을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이 못난 시어미를 제발 용서해다오. 응?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내가 정말 미쳤었나 보다. 그녀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수연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준비해온 돈 봉투를 내밀며 이건 내 작은 성이다. 이걸로라도 내 상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린다면 이라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수연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경멸감이 가득한 시선으로 바닥에 엎드려 우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어머니의 그 눈물에서 조금의 진심도 느껴지지 않아요. 만약 제가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며느리였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저에게 사과하고 계실까요? 돈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네요. 제 가치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어요. 변한 건 오로지 돈 때문에 달라진 어머니의 그 천박한 마음뿐이겠죠. 수연의 냉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해숙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수연의 어머니 역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해숙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저희 딸 더 이상 사부인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돈 당장 치우세요. 저희 집은 그런 돈 없어도 부족함 없이 사는 집안입니다. 해숙은 수연과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싸늘한 기운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추악한 행동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120억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자신의 손으로 쫓아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씻을 수 없는 모욕감까지 당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해숙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연의 친정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포기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120억이라는 돈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그 후로도 해숙은 수연의 회사 근처를 찾아가기도 하고 수연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민준을 앞세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민준은 이미 어머니에게 등을 돌린 후였습니다. 해숙의 모든 노력은 수연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에 대한 혐오감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황금만능주의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뒤늦은 후회는 처절한 실패로 귀결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해숙의 가증스러운 연극을 목격한 이후 수연의 마음은 더욱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시어머니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혐오감과 불신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민준에 대한 감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을 막지 못했고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절박함과 진심 어린 후회는 수연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 해숙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편을 들거나 상황을 어설프게 무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천박한 행동에 깊이 실망하고 분노하며 수연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회사 일이 끝나면 수연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고 장인과 장모의 싸늘한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만나주지 않는 날에는 밤늦도록 집 앞에서 서성이며 기다렸고 그녀가 좋아하던 작은 들꽃이나 진심을 담은 손편지를 경비실에 맡기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수연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그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절절한 심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책들을 읽으며 자신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장인 장모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며 앞으로 수연에게 다시는 상처 주는 일 없이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만약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러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말에는 수연의 부모님 댁 정원 잔디를 깎거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조금이라도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수연은 그런 민준의 모습을 창문 너머로 혹은 부모님을 통해 간간히 전해 들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를 향한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깨져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굳건히 버티고 있는 한 결혼 생활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민준 씨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잖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아니야, 또다시 같은 상처를 받을지도 몰라. 이제라도 벗어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그래도 남편이 저렇게까지 노력하는데 한 번은 용서해줘라라는 의견과 너 자신이 가장 중요해.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내 행복을 찾아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수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수연은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유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불리거나 개인적인 사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 돈을 통해 세상에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었고, 특히 자신처럼 힘든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나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와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단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목표와 의미를 발견하며 조금씩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수연에게 빼앗겼던 자존감과 주체성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민준에게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고 이내 진심으로 감탄하며 그녀의 뜻을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야, 수연아. 당신이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줘. 당신의 그 꿈을 항상 응원할게.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사심이나 계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내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순수한 마음만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의 이러한 태도는 수연에게 큰 감동과 함께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와 함께라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라는 거대한 산이 그들 사이에 버티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고 수연의 고민은 안개 속처럼 쉽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민준의 끊임없는 노력과 수연의 깊은 고민 속에서 몇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해숙에게도 아주 느리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준의 단호한 태도와 사회적 평판의 추락,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와 아들 모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은 그녀를 밑바닥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며느리의 막대한 재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지만 매일같이 홀로 텅 빈 집을 지키며 고독과 절망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녀의 변화를 이끈 것은 우연히 참석하게 된 한 사찰의 참회 기도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노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돈이라는 허상에 눈이 멀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도리마저 저버렸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스님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남을 업신여기는 것은 더 큰 어리석음입니다. 진정한 부는 재물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법이지요.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헛헛할 뿐입니다. 라는 가르침을 주었고 그 말은 해숙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해숙은 매일 사찰을 찾아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성인군자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연은 이러한 시어머니의 변화를 민준을 통해 그리고 간혹 시누이들과의 통화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저러는 걸까?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해숙이 더 이상 자신에게 연락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압박을 가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수연의 마음도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시어머니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이 남아 있었지만 어쩌면 사람은 정말 변할 수도 있다는 작은 가능성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연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민준의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그는 수연이 재단 설립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원했고 그녀의 모든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변화에 대해서도 섣불리 수연에게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사실만을 전달하며 수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변함없는 지지는 수연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수연은 민준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씨, 나 당신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예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민준은 수연의 말에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정말 고마워. 어떤 조건이든 다 따를게. 당신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수연이 내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시어머니와의 완전한 분리, 즉 분가였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살고 싶지 않았고 그들 부부만의 독립적이고 건강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와는 앞으로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형식적인 만남 외에는 개인적인 교류를 최소화하고 싶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는 수연의 모든 조건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어머니 해숙을 찾아가 수연과의 재결합 소식과 함께 분가 계획을 알렸습니다. 놀랍게도 해숙은 아들의 결정을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예전처럼 길길이 날뛰거나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내 잘못이다. 너희들이라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내가 더 이상 너희들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으마라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자식들의 행복을 바라는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한 변화의 끝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녀가 과거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용서의 문턱은 높고 험난했지만 수연과 민주는 서로의 손을 잡고 그 문턱을 넘어서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그 상처를 교훈 삼아 더욱 성숙하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설렘과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수연과 민주는 조심스럽지만 꾸준히 서로의 신뢰를 다시 쌓아갔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때로는 격렬하게 다투기도 하면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수연은 송원재단을 통해 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일에 매진했고 민주는 그런 아내를 묵묵히 지지하며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과거의 폭풍우를 견뎌낸 나무처럼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으며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러한 안정과 사랑 속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간절한 기다림과 설렘 속에서 마침내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따스한 봄날, 수연과 민준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밤새 이어진 진통 끝에 아침 햇살처럼 맑고 건강한 예쁜 딸아이가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수연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자신의 품에 안긴 작고 따뜻한 생명체를 내려다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 역시 아내의 손을 잡고 벅찬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맑고 투명한 눈망울은 마치 세상의 모든 순수함을 담고 있는 듯했고 그 작은 눈이 두 사람을 향해 깜빡일 때마다 집안 가득 따뜻한 행복이 넘실거렸습니다. 수연과 민주는 밤낮 없이 아이를 돌보며 서툴지만 행복한 부모 수업을 받아나갔고 아이의 작은 몸짓 하나, 표정 하나에도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의 지난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천사처럼 다가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아이의 100일 잔치를 치르는 날이 되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소박한 장식으로 꾸며진 그들의 집 거실에는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지 몇몇이 모여 진심으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축복했습니다. 수연의 부모님은 연신 한박웃음을 지으며 외손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민준의 누이들도 조카의 귀여운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단연 해숙이었습니다. 과거의 날카롭고 위압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그녀는 잔치 내내 조용히 한쪽에 앉아 손녀를 바라보며 연신 눈가를 훔치곤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망감이 교차하는 듯 기쁨과 회한, 그리고 알 수 없는 감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해숙이 손녀를 품에 안아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든 그녀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따뜻하고 보드라운 아기의 감촉이 그녀의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듯 했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손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해숙은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곁에 서 있던 수연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가,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예쁜 하늘의 선물을 우리 집안에 안겨주고 또 우리 민준이 곁을 꿋꿋하게 지켜주어서 그리고 정말 미안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한과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은 죄 평생을 빌어도 다 갚지 못할 게야. 이 못난 시어미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진다. 해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디 이 못난 할미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 그저 이 아이에게만이라도 좋은 할머니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기회라도 주면 안 되겠니? 수연은 시어머니의 거칠어진 손등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지난날의 독선과 아집 대신 진심 어린 후회와 손녀를 향한 애틋한 사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괜찮아요. 아이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그 미소는 모든 것을 다 잊었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과거를 딛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의지가 있다는 무언의 표현이었습니다. 시간과 노력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이 있다면 얼어붙었던 마음도 언젠가는 따뜻하게 녹아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수연은 그 순간 보았습니다. 어쩌면 시간은 정말 모든 것을 치유하는 마법을 부리는지도 모른다고, 혹은 치유라기보다는 아픔 위에 새로운 기억과 감정을 켜켜이 덧씌워 무뎌지게 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싹을 틔우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은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에 기대 앉아 정원에서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는 딸아이와 그런 딸의 손을 잡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민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실려와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문득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과 민준의 무심함에 절망했던 순간들, 머리채를 잡히고 쫓겨나던 그날의 처절함, 가리고 외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예상치 못한 상속. 인생은 때로 감당하기 힘든 혹독한 시련과 깊은 아픔을 안겨주지만
그 시련의 터널을 묵묵히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통장에 찍힌 막대한 재산의 액수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배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픔을 보듬어 안으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 소중한 과정 속에서 조용히 피어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아주 희미한 흔적으로만 남아 가끔씩 기억의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거나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흔적은 현재의 소중한 일상이 얼마나 값지고 감사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삶의 지혜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치 거친 풍파를 이겨낸 조개만이 영롱한 진주를 품을 수 있듯이 그녀의 살 또한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진 것이리라.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수연의 얼굴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부서지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단단한 믿음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갈 눈부시게 빛나는 미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이 평화로운 순간의 온기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시선은 더욱 따뜻하고 강인한 빛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